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결국 잠시 멈춥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부겸 총리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네, 총리는 후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이네요. 일단 토요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지금의 유행 상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때까지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방역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조치들을 조금 더 급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전국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의 유행 규모, 위험이 똑같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때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수도권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수도권은 병상 수가 그래도 비수도권보다는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별 없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시기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성탄절, 연말연시 다가오고 있어서 실내에서 가족, 친지, 친구들과 모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방역에는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는 아무래도 모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기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상황에 더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상황 자체가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난주에도 사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시점이다. 지금 이제 조치가 이번 토요일 0시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너무 늦었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그래도 현장 의료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저는 그래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증가 속도가 억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지금의 조치들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들이었는데 과거의 4단계 조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백신 접종과 맞물리면서 확진자 감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유행 통제에 이어서 확산세 감소까지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리두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백신 접종도 빠른 속도로 좀 올려야겠네요. 네,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회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의 효과 감소를 보충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병상 가동률 상황 저희 그래픽을 좀 볼까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이 80%가 지금 넘었고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87%. 그러니까 거의 10곳 중에 하나 정도가 남아있긴 하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거의 끝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보면 10%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원되는 환자 그리고 입퇴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여유 공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상 수도권에 있어서는 중환자 병상이 거의 다 차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병상 점유율에 있어서는 분모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준비된 병상 수 자체를 병상 숫자를 늘리는 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상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자원과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환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환자 규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떨어진 백신의 효과를 추가 접종을 통해서 보충할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2주 정도 잠시 멈춤을 할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높아지면서 고위험군들의 중환자 전환율이 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백신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중환자들이 밀려 들어오긴 하는데 중증이 좀 완화되더라도 빠져나가지는 않아서 계속 중환자 베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환자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만 확보된다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환자가 치료되었을 때 전원될 수 있는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원되는 병상이 다른 병원에 있다라면 전원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안에서도 환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체계가 이때까지는 조금 부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의 순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은 어느 단위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왜 트리아지라고 해서 중증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환자들 이송하는 시스템 만들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것들을 개별적인 병원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병상 배정반이라든지 병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한 번에 완전하게 수립되긴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반복되는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환자 병상 뭐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회전율을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는 당장 급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하겠군요. 자, 재택치료 문제도 좀 짚어볼까요? 재택치료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재택치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증으로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항체 치료제가 아무래도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만. 네, 그렇다면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께서 재택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항체 치료제를 치료를 받고 가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처방이나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를 늘리게 되고 그리고 투여를 받고 나서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택 치료 과정 중에서 가장 불안하신 게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그 그렇죠. 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관리하려면은 또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을 통해서 비대면이나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택치료도 재택치료입니다만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걱정이잖아요. 대기하다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이분들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은 재택치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병상 대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중증화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병상을 배정해 드려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환자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증 병상만 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병상 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유행 규모를 줄여야지 순환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 중에 악화되면 이송하는 시스템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로 봐도 됩니까? 이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과부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무래도. 중증 병상이 모자라게 되면 응급실에서 계속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처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자, 오미크론 변이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해외 평가도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and we have a more transmissible virus that we don't actually know its clinical course very clearly, we could be setting ourselves up for a very dangerous situation. Und die Wissenschaft sagt uns, dass wir damit rechnen müssen, dass Mitte Januar bereits Omikron die neue dominante Variante in Europa sein wird. We expect to see the proportion of Omicron cases here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grow in the coming weeks.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조금 이릅니다만 과거의 역학조사 경험을 보면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대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한 명의 확진자에서 2차, 3차로 넘어가는 시간들을 봤을 때는 그 시간이 매우 단축되어 있다는 것들이 국내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해외 확산세인데요. 남아프리카의 데이터나 아니면 유럽의 데이터를 볼 때는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결국 백신입니까? 백신 접종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2회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완전히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오미크론 변이의 변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에 형성되어 있는 중화항체가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는데요. 추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화항체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거의 2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화항체의 효과가 5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중화항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당국들이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역시 3차 접종.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접종을 받는 게 큰 이득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근데 3차 접종 시점을 3개월로 좀 단축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아직 6개월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3개월로 하는 게 더 이득이 크다고 보는 겁니까? 네,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6개월에서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것들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령층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미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3차 접종 준비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근데 대부분 고령층이니까 기저질환도 있고 면역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게 이득입니까, 이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전체 사망의 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접종을 하시는 게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 가장 이득이고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접종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을 꺼려 하시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 중에서도 이분들은 좀 접종이 불가능하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금기가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재 급성기 증상이 진행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네요. 거리 두기 지키셔야 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백신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맞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